만약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우정이나 교류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늘 조금 다릅니다. 수백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새로운 문명을 찾아온 거대한 탐사 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적인 외계 종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접촉의 순간 인류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죠. 그 선택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온오프 별과 두 세계의 서막.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별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온오프 스타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일정한 주기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전례 없이 기이한 항성이에요. 수십 년 동안 찬란하게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마치 누군가 우주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흐르면 다시 그 거대한 불꽃이 점화되면서 주변 우주를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죠. 인류의 천문학이 발전한 이래로 이런 패턴을 가진 별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온오프 스타는 그야말로 우주의 수수께끼 그 자체였답니다. 별이 꺼진 긴 겨울 같은 시간 동안 그 주변 행성들은 혹독한 어둠과 추위 속에 잠겨들어요. 생명이라면 당연히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환경이죠. 하지만 온오프 스타의 궤도를 도는 행성 중 하나는 믿기 어렵게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에메랄드빛 초록으로 빛나는 그 행성은 별이 꺼지는 동안 땅속 깊이 웅크려 들어가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나가는 독특한 생태계를 진화시켜 왔어요. 수백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생명의 경이로움이 그 별개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별개에 인류의 눈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먼 우주 어딘가에서 온 신호가 포착된 순간부터 이 이름 모를 별은 더 이상 홀로 침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를 가로질러 교역을 이어왔는데요. 빛의 속도로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항성 간 항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별과 별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바로 교역연합 추코트카스예요. 추코트카스는 무장 상인 함대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들은 우주의 여러 문명들 사이에서 물자와 정보를 거래하면서 각 문명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온 조직이에요. 그들에게 우주는 정복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교류해야 할 광대한 삶의 터전이었죠. 추코트카스의 선단에는 상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외교관도 있어요. 세대를 거듭하며 우주선 안에서 태어나고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함대는 단순한 무역 집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유랑하는 문명이랍니다. 그 추코트카스 함대를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페럼 누울리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우주를 누비며 다양한 문명들과 교류해온 경험과 통찰이 남다른 상인이자 지휘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깊은 책임감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가 온오프 스타의 신호를 처음 포착하고 이 별개로 항로를 잡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교역 기회 이상의 무언가를 예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주에는 추코트카스만이 이 별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먼 곳에서 또 다른 세력이 같은 방향으로 항로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화국군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어딘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느낌이 들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화국군은 사실상 우주적 규모의 제국주의 세력으로 마주치는 문명들을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흡수하고 지배하는 데 익숙한 군사 집단이에요. 그들의 함대는 추코트카스보다 훨씬 크고 무장 수준도 압도적이에요. 그들이 어떤 별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 정복을 의미하는 신호나
다름없었죠. 공화국군의 사령관 나우 슈판트는 그 이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냉혹함을 지닌 사람인데요. 그 냉혹함 뒤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세계관이 있다는 점이 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슈판트에게 우주는 강한 자가 이끌어야 하는 곳이었고 그 강한 자의 자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공화국이 차지해야 마땅한 것이었답니다. 두 세력이 모두 온오프 스타를 향해 수렴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서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항해가 켜켜이 쌓인 인류 문명의 복잡한 역사가 빛 한 줄기 달라도 무한히 다른 가치관과 욕망들이 하나의 기이한 별개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피할 수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개의 에메랄드 행성 위에서는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르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들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챕터 2. 펜 유엔과 추코트카스 상인연합. 그 두 세력 가운데 추코트카스의 함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펜 유엔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이름은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인물과 함께하는 이름이랍니다. 펜은 단순한 우주 상인이 아니에요. 그는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성간 항해와 교역 속에서 보내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가 수백 년을 산 것은 마법이나 불사 덕분이 아니에요. 성간 우주선을 타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항해할 때 발생하는 시간 팽창. 그 현상 덕분에 펜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시간은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 바깥 세계에서는 수백 년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펜이 어느 별개를 방문했다가 수십 년 뒤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서 알던 사람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나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함께 웃고 거래하던 이들이 흙 속에 묻혀 있고 그들의 손자들이 펜을 기억 속의 인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별과 상실이 펜이라는 사람을 만든 핵심이에요. 그는 시간의 흐름을 남다른 방식으로 체험해온 사람이고 그 경험이 그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갖기 힘든 장기적인 시각과 깊은 인내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관계와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의 철학은 바로 이 기이한 시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펜이 속한 조직, 추코트카스를 이해하려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고립된 곳인지를 먼저 느껴봐야 해요. 성간 항해에는 수십 년이 걸리고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통신수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든 물리적으로 우주선이 직접 실어 날라야 하고 그러니 두 별개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느리고 불확실하며 단절되기 쉬운 것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추코트카스 같은 성간 교역 집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문명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고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친 약속과 신의를 목숨처럼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추코트카스의 상인들은 클랜 단위로 움직여요. 혈연이나 오랜 유대로 묶인 이 클랜들은 각자의 함선을 갖고 있고 세대를 거치며 쌓아온 항법 지식과 교역 정보를 내부에서만 공유해요. 외부인에게 쉽게 문을 열지 않지만 한번 신뢰를 쌓은 상대에게는 그 어떤 군사 동맹보다도 더 굳건하게 약속을 지키는 집단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평판은 우주선 연료만큼이나 실질적인 생존 자원이에요. 우주 곳곳의 별개에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이 없다면 추코트카스의 항로는 단 하나도 열리지 않을 테니까요. 펜은 그 추코트카스 안에서도 특히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원로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는 권위주의적인 원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함께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젊은 대원들의 무모한 아이디어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의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신뢰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말을 지켜왔다는 역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펜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쇼 세린이에요.
쇼는 펜의 연인이자 동료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가장 솔직한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주상인들의 삶이란 끊임없는 이별과 긴 항해, 그리고 도착지마다 달라지는 위험을 견뎌내는 삶인데요. 그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 보내온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쌓여 있어요. 쇼는 펜이 때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흐를 때 현실의 무게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펜은 쇼가 지쳐 냉소적이 될 때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되돌려주는 존재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온오프 스타항해는 펜에게 단순한 교역 여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백 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기회, 아직 성간 문명과 접촉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생명체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가능성이에요. 펜은 상인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다른 문명과의 진정한 만남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펜이 수백 년의 항해를 통해 품어온 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나우 슈판트의 함대가 같은 방향으로 항로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펜의 마음 한켠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챕터 3. 거미족의 세계. 빛이 꺼지는 행성에서 살아남기. 그 무거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이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펜의 함대가 항로를 잡고 있는 그 목적지, 온오프 스타를 공전하는 에메랄드빛 행성으로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만난 적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거든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명을 쌓아온 생명체들이 머나먼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 존재들을 거미족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건 인간의 시선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들의 외형이 지구의 거미를 연상시키는 다리와 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실제로 그들을 거미라는 한 단어로 규정하는 건 너무나 좁은 표현이에요. 그들은 거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느끼고,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고, 과거를 기억하며 슬퍼하는 완전하고도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행성에서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계의 별부터 이해해야 해요. 온오프 스타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항성은 일정한 주기로 밝게 빛났다가 거의 빛을 잃는 특이한 변광성이에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거대한 등불처럼 이 별은 수십 년 주기로 긴 빛의 시대와 긴 어둠의 시대를 번갈아가며 만들어냅니다. 별이 밝게 타오르는 시기에는 행성의 온기가 돌고 생명이 꽃을 피우고 문명이 활기차게 움직여요. 하지만 별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세상은 얼어붙어가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거미족이 택한 생존 전략은 놀랍게도 동면이에요. 별이 꺼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들은 잠을 자요. 단순한 잠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신진대사가 멈추는 깊고 긴 동면이고, 그 시간은 인간의 기준으로 수십 년에 달하기도 해요. 그리고 별이 다시 빛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들은 눈을 떠요. 마치 아주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온 것처럼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각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 주기를 단순히 견뎌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들의 삶 안에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거미족의 문화, 종교, 사회 구조, 가족 관계, 심지어 언어까지도 이 온오프의 리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동면 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에요. 인간에게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 주기는 거미족에게는 그냥 삶 그 자체예요. 가족 관계도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거미족의 수컷은 인간 세계의 관습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수컷의 역할이 매우 크고,
암컷은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더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생태와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삶의 방식이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미족 캐릭터 중 한 명은 쉐르칸이에요. 그는 과학자예요. 정확히는 물리학자에 가까운 지식인인데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학문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세계는 아직 전기와 통신의 초창기 기술 수준에 있는 문명이거든요. 인류로 치면 20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기술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쉐르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파 신호를 포착하고 그것이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감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곁에는 어린 딸이 있어요. 비킥스예요. 비킥스는 아버지의 연구를 옆에서 보며 자랐고 아버지가 품고 있는 큰 질문들,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세계는 얼마나 넓은 우주에 어느 자락에 놓여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자신도 모르게 함께 품게 된 아이예요. 쉐르칸이 딸에게 보내는 시선 안에는 학자의 자부심과 아버지의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그는 자신이 무언가 엄청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이 딸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킥스는 그저 아버지의 옆에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의문을 품는 아이예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녀 안에 살아있어요. 쉐르칸이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인다면 비킥스는 세상의 모든 것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거미족의 세계가 특별히 인상적인 이유는 그들이 갖는 감정의 온도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낯설고 차가운 이질감을 떠올리곤 하지만 거미족은 달라요. 그들이 동면 전에 가족과 나누는 작별 인사, 각성 후에 살아남은 이들과 나누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 하늘을 바라보며 저 너머를 궁금해하는 지식인의 눈빛, 아버지 곁에서 세상을 배우는 어린 딸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온오프 스타가 다시 밝아오는 계절, 그 빛 속에서 쉐르칸은 자신의 장비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신호가 있어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신호가요. 그는 모르고 있어요. 그 신호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만남의 예고임을,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 신호를 향해 뻗어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챕터 4. 에즈르 빌라네르와 집중된 자들의 비밀. 쉐르칸이 하늘에서 오는 신호를 향해 손을 뻗는 그 순간 아주 먼 우주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빛이 수십 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광막한 어둠 속에서 수백 척의 함선이 온오프 스타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선들 중 한 곳에 에즈르 빌라네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에즈르는 펜유엔 무역시족의 후계자예요. 펜유엔은 이 원정대를 조직한 상인 시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고 에즈르는 그 시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자기 시족의 함선이 아니에요. 그는 쿠엔 아트라데이, 그러니까 이 원정대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 일명 공화국의 함선 안에 사실상 인질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인질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공화국은 상인시족들이 제공하는 자본과 기술이 없으면 이 원정을 지속할 수 없고 상인시족들은 공화국의 무력이 없으면 광활한 우주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불편한 공생관계 속에서 에즈르는 시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동시에 공화국의 감시 아래 놓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젊고 영리하고 이 상황의 구조를 꽤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공화국,
즉 쿠에나트라데이가 이 원정대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단순히 함선의 수나 병력의 규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에즈르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공화국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 그들의 언어학자는 어떤 고대 언어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해독해낸다는 것, 그들의 기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그 눈빛을 직접 본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감각을 느낀다고 해요. 그 눈빛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느껴져야 할 어떤 것이 빠져 있거든요. 주의가 분산되는 법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만을 바라보고 그 과제 외의 것들에는 사실상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호기심과 감정과 삶에 대한 관심이 모두 제거되고 오직 하나의 기능만이 남겨진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집중, 포커스예요. 공화국이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집중은 인간의 뇌에 직접 작용해요. 특정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나머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로 탄생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경이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집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배정받은 분야에서는 거의 초인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언어학자로 집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언어든 해독할 수 있고, 공학자로 집중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든 분석하고 수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집중된 사람들은 식사를 챙기는 걸 잊어요. 자신이 춥거나 덥다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대화가 자신의 과제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사라지고 때로는 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그 삶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건 오직 기능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기능이 공화국의 힘이에요. 다른 시족들이 수십 명의 평범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문제를 공화국에 집중된 전문가 한 명이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새로운 행성계에 도착해서 그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파악하는데 다른 이들이 수십 년을 쏟아야 한다면 공화국의 언어학자들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완성해버릴 수 있어요. 이 압도적인 실용적 우위가 공화국을 이 원정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에즈르는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분노와 공포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요. 그는 집중된 사람들을 직접 마주쳤을 때의 그 불편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가 없다는 느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슬퍼요. 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좋아했을까? 어떤 웃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이제 그 답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국 내부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감각은 단순하지 않아요. 집중을 관리하고 집중된 인력을 운용하는 공화국의 관리자들. 그들 중에는 이것을 순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자기 납득의 과정 자체가 집중을 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에즈르가 머물고 있는 함선 안에서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 그 세계의 전체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고 그가 본 것은 그가 이 원정의 진짜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만들고 있어요. 쉐르칸이 하늘에서 오는 신호를 향해 손을 뻗듯이 에즈르도 지금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의 어두운 핵심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챕터 5. 하피오우. 집중된 언어학자의 슬픔. 그 어두운 핵심의 한가운데에 하피오우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하피오우는 원래 트레이딩 클랜 소속의 언어학자였어요. 교역로를 따라 만나게 되는 낯선 종족들의 언어를 배우고 해독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 그는 그 일을 사랑했어요. 언어란 단순한 소리의 배열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거든요. 하피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존재의 눈으로 세계를 새로 보는 일이었고 그 경이로움이 그를 이 직업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는 이 원정에 자원하면서 오나스타 앞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이질적인 문명과 교신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그에게 적용된 이후로 하피는 오직 거미족의 언어 신호 하나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뇌는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신호를 분석하고 있는데 자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눈을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의식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패턴을 찾고 비교하고 체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의 강도는 보통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몰입과도 달라요. 사랑하는 일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몰입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몰입이고 끝이 없는 몰입이고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삭제되어 버린 상태예요.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새장 속의 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하피는 거미족의 언어 체계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일반적인 언어학자라면 수십 년이 걸릴 작업을 하피는 집중된 상태로 몇 년 만에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가 쏟아내는 분석 보고서들은 같은 팀의 연구자들이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정교하고 깊이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 그는 이 원정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예요. 공화국의 시각에서 집중 시스템의 논리 안에서 보면 하피오우는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즈르가 처음 하피를 직접 마주쳤을 때 그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하피의 눈은 살아 있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신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의 눈 안에 빛 같은 것이 켜지거든요. 말이 빨라지고 손이 움직이고 거미족의 음소 패턴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는 진짜 열정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깃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하면 그 빛이 꺼져요. 꺼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하피가 거기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눈이 초점을 잃고 대화의 맥락을 놓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연구와 관련이 없다는 걸 판단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이미 다른 어딘가로 가버려요. 거미족의 신호가 흐르는 그 내면의 공간으로요. 에즈르는 그 순간을 목격하면서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하피는 에즈르보다 몇 살 위였어요. 그리고 에즈르는 그와 같은 클랜 출신이에요. 즉,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스쳐갔을 인연이고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눠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에즈르의 눈에 하피는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대화가 어딘가 어긋나고 눈이 맞지 않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가 집중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어긋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은 하피의 이상함이 아니에요. 하피에게 가해진 것의 흔적이에요. 에즈르에게 이건 단순히 불쌍하다는 감정을 넘어서요. 분노예요. 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용인하는 구조,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자기 자신까지. 에즈르는 자신이 이 원정에 합류하면서 이 시스템의 수혜 구조 안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미족의 신호를 해독하는데 하피의 능력이 쓰이고 그 해독의 결과가 이 원정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에즈르도 그 이익의 일부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불편한 연로감이
그를 밤에도 쉬이 잠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즈르는 하피에게 가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때때로 하피가 일하는 구역 근처를 지나면서 그의 얼굴을 확인해요. 별 이유 없이 들어가서 옆에 앉아 있기도 해요. 하피가 에즈르를 알아보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연구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하피는 대부분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에즈르는 그래도 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요. 어쩌면 그게 에즈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저항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하피를 도구로 만들었다면 에즈르는 그래도 하피를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문 순간에 하피가 연구에서 잠깐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낯선 표정이 스쳐요.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데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에요. 마치 자신이 어딘가 먼 곳에 있다는 걸 희미하게 감지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눈을 한번 깜빡이면 사라질 만큼 짧은데 에즈르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피가 아직 거기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집중이 덮어 씌운 층 아래 어딘가에 처음부터 거미족의 언어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처럼요. 그 가능성이 에즈르를 붙들어 두고 있어요. 언젠가 이 원정이 끝나고 오나스타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 하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집중이 해제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해제된다면 그는 이 세월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는 그를 자유롭게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릴까요? 에즈르는 그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 그 질문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지금 이 공간에서 에즈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챕터 6. 거미족의 냉전과 아라나의 과학자들. 에즈르가 그 질문을 품고 있는 동안 아득히 먼 행성의 표면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한 개인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질문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서로를 겨누며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갖지 못하면 저들이 갖게 된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만들어내는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빚어내는 침묵의 균형, 이런 것들이 오나스타 아래 거미족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거미족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봄날의 풍선 같은 상태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도시마다 불이 켜지고 시장마다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아이들은 8개의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며 골목을 뛰어다니는데 그 평화의 껍데기 아래에는 몇십 년째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팽팽한 줄이요. 이 세계에는 크게 2개의 거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런나라 불리는 세력권으로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말하자면 이 행성의 강자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나라라 불리는 세력권으로 스런에 맞설 만한 군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미묘하게 뒤처져 있다는 열등감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곳이었어요. 이 두 세력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 대신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대가 무언가를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하고 상대가 어딘가에 군대를 배치하면 우리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지치고 긴장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춤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무기 개발 경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미족 세계에서의 핵무기였어요. 거미족들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 원리와 공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원자를 쪼개는 에너지, 한번 터지면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이상한 논리, 이런 것들이 거미족의 정치판에도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쏘지 않는 이유가 누구도 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그 섬뜩한 균형이요. 그런 세계에서 아라나라는 이름의
거미족 과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라나는 스런 세력권에서 일하는 연구자였는데 그가 속한 연구팀은 핵분열 에너지를 실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아라나 자신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사실 순수한 에너지 연구라는 명분에 끌렸어요. 새로운 동력원, 더 밝은 도시, 더 빠른 산업화, 이런 가능성들이 그를 설레게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 설렘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연구소의 상부에서 원하는 건 발전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폭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크고 아주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폭탄. 아라나는 자신의 계산식이, 자신이 밤새 풀어낸 방정식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파괴하는 데 쓰인다는 걸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아주 서서히 왔지만 한 번 온 다음에는 다시 모른 척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라나의 동료 중에는 에피나라는 과학자도 있었는데 에피나는 아라나보다 훨씬 낙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에피나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쿠나라가 만든다. 쿠나라가 먼저 가지게 되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아라나도 그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논리 자체는 매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논리가 맞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옳은 논리가 이끄는 방향이 이토록 서늘할 수 있다는 게요. 한편 쿠나라 쪽에도 비슷한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런이 이미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조금씩 파악해가면서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어요. 첩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정보는 단편적이고 불확실했지만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상상이 채우고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크게 부풀어 오르니까요. 쿠나라의 연구팀 역시 밤을 새우고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서로를 의심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구도를 먼 우주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두 개의 거대한 거미가 서로를 향해 다리를 뻗고 있는데 그 다리 끝에는 독침이 달려있고 양쪽 모두 그 독침을 쓰고 싶지 않으면서도 절대로 접어들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미족의 세계가 만들어낸 냉전의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아라나와 그의 팀이 이루고 있는 것들은 경이로웠어요. 그들은 순수한 핵물리학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는 폭탄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라나가 연구 노트의 한 귀퉁이에 적어두는 것들, 우주선 추진에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메모들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라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밤 긴 계산을 마치고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오나스타를 올려다봤을 때 그 빛이 다른 어떤 별보다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다른 별들은 조금씩 깜빡이는데 오나스타만은 너무 고요하게, 너무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라나는 그게 왜인지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언젠가는 저 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요. 아라나가 창밖의 빛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저 별 주변의 우주 공간에 엄청난 수의 함선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선들 안에서 또 다른 존재들이 자신들만의 질문과 공포와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두 개의 세계가 같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러니가, 그 광대하고 무심한 우주의 아이러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 감시와 개입의 윤리.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는 아라나가 상상할 수 없었던 눈들이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눈들이 그의 별을 내려다보면서 말없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온오프 무역상들의 함선들은 오나스타 주변 궤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함선들 속에서
인간들은 동면과 각성을 반복하며 긴 세월을 버텨왔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도 거미족의 세계는 여전히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직접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이 이상한 대기 상태가 함대 내부의 긴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의 한쪽에는 펜 유엔이 있었어요. 그는 온오프 무역상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도 그렇고 수백 년에 걸친 우주항해 경험을 가졌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는 진심으로 거미족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어요. 펜에게 거미족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문명이었고 인간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우주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펜은 그 사실이 경이로웠고 그 경이로움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대의 또 다른 축에는 공화국이 있었어요. 추코트카스가 이끄는 공화국은 펜의 온오프 무역상들과는 처음부터 결이 달랐어요. 그들에게 거미족의 세계는 하나의 자원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잠재력의 덩어리였어요. 공화국의 사람들은 거미족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꼼꼼히 관찰했고 그 발전의 속도를 숫자로 환산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거미족의 과학자들이 핵 반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지적 성취가 아니라 착취 가능한 지식의 시작점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펜과 추코트카스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추코트카스는 거미족이 우주 비행에 가까워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우주에 나올 능력을 갖추기 전에 접촉을 시작한다면 공화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착취의 논리였어요. 아직 자신들을 지킬 힘이 없는 문명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것, 그게 공화국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펜은 그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는데 힘의 불균형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무너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미족이 준비되기 전에 들이닥치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침략이었어요. 그것은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약한 문명을 짓밟는 오래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물음을 다시 꺼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더 강한 존재가 더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다림은 배려인가? 방기인가? 개입은 보호인가? 지배인가? 이런 질문들이 펜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 속에 에즈르빅스가 있었어요. 에즈르는 펜의 아들이었고 그가 태어난 세계는 펜이 살아온 세계와 조금 달랐어요. 에즈르에게 우주는 경의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과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어요. 그는 펜이 지키려는 이상을 이해했어요. 거미족이 하나의 문명이라는 것도 그들의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즈르의 눈앞에는 공화국의 힘이 있었고 함대 안에서 아버지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에즈르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펜은 에즈르에게 말했어요. 거미족은 우리보다 느리지 않다고요. 단지 다를 뿐이라고요. 그들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고 해서 그들의 문명이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즈르의 눈에는 그 확신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이상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공화국의 힘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방법이 에즈르에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에즈르는 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싶으면서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찢겨지는 한 인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는 동안 거미족의 세계에서는
아라나가 창밖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오나스타가 왜 저렇게 고요한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그 무엇이 자신의 세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도요. 아라나가 꿈꾸는 우주는 아직 추상이었어요. 언젠가 저 너머로 날아가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그 욕망이 실현될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거미족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두 세계의 이야기가 더 이상 평행하게 흐를 수 없다는 것을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충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얼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펜과 에즈르가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들이었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별 아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별이 다시 켜질 때 거미족의 대각성과 위기, 그 거리가 좁아지는 속도는 사실 어느 쪽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나스타 그 자체였으니까요. 수백 년을 주기로 오나 스타는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별이에요. 거미족에게 그것은 단순한 천문현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어요. 별이 꺼지는 순간 세상은 얼어붙고 모든 생명은 긴 동면으로 빠져들었다가 별이 다시 점화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미족의 역사는 사실 단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수백 년 단위로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는 일종의 연속된 각성들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각성의 순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나스타가 다시 타오르는 과정은 느리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늘의 어두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는 지평선 너머에서 이전에는 없던 희뿌연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동면 상태에 있던 거미족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는 동안 세상은 아직 차갑고 황량했지만 그 황량함 위에 생명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인간 관찰자들이 궤도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미족은 아직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동면에서 깨어난 거미족 사회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지난 주기와는 달랐어요. 기술이 발전했고 통신이 가능해졌고, 이전에는 서로를 전혀 모르고 살았을 먼 지역의 거미족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보망 안에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늘어날수록 갈등도 함께 늘어났어요.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 다름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적대가 되고 결국에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거미족의 정치 지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더 강력하고 통합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통합의 방식이 결국 특정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서로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확신이 너무 강하면 귀가 닫히는 법이고, 귀가 닫히면 총구가 열리는 법이에요. 그 와중에 아라나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는 과학자였고 사상가였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인간이기도 했어요. 그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단순한 학문적 제안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그를 두려워하는 세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라나 자신은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건 그가 발견한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나스타의 주기를, 거미족이 동면과 각성을 반복하는 그 운명의 리듬을, 어쩌면 이번에는 극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아라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신호들이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작위가 아닌 어떤 의도적인 패턴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신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기기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의 간섭이라고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였고 쌓일수록 그 신호들은 더 선명하게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아라나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하늘 어딘가에 자신들이 아닌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그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거미족의 우주관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우주의 유일한 지성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는데 아라나의 발견은 그 전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라나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며 환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호를 위협으로 해석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려 할 거였어요.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아는 아라나로서는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궤도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에즈르와 그의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거미족이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의 단계는 아니지만 아라나가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분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요. 칩이 얇아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관찰자의 침묵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개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그 물음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생명의 역사에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윤리의 물음이었거든요. 펜 노우메디와 에즈르가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펜은 언제나처럼 현실적이었어요. 거미족이 스스로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다만 그들이 그 진실을 어떤 맥락 속에서 맞이하게 할 것인지, 그 맥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설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요. 에즈르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설계라는 단어가 불편했어요. 그것이 결국 개입이고, 개입은 착취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더 큰 위협은 내부에 있었어요. 포크 함대 사람들, 즉 펜의 조직 안에서 거미족에 대한 시선은 점점 도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켜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미족의 기술, 거미족의 자원, 거미족의 노동력, 그것들이 계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즈르에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거미족을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인간과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와 펜 사이의 균열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미족의 세계에서는 그 균열을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아라나는 자신의 망원경을 다시 하늘로 돌렸어요. 신호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오나스타는 완전히 다시 점화되어 예전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기는 지난 어떤 주기와도 달랐어요. 하늘 위에는 답을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땅 위에는 그 답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이제 어느 쪽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9. 집중의 해방. 에즈르의 저항과 음모. 그 균열은 처음에 소리 없이 깊어졌어요. 에즈르빅은 자신이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 결심이란 것이 처음부터 혁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찾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어요. 하피오우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 한때는 생생하게 빛나던 사람의 눈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세계 안에서 혼자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고독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에즈르의 내부에서 단단한 무언가로 굳어진 거였어요. 포커스, 즉 집중 시스템은 트레이딩 클랜들이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온 기술이었어요. 한 사람의 정신을 하나의 영역에만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그 한 가지에서만 천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을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오늘 저녁 무엇을 먹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져 갔는데도 당사자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포커스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으니까요. 그 몰입이 일종의 황홀경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에즈르가 하피를 볼 때 느끼는 것은 황홀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허였어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능만 남아있는 그 공허함이었죠. 에즈르는 펜 노우메디의 조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봤어요. 그는 비클랜의 일원이었고 펜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뢰라는 것이 언제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았죠. 펜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는 포커스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했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시스템이 클랜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었고 그 경쟁력 없이는 이 먼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으니까요. 에즈르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논리가 옳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피오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기능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에즈르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는 조용히 시작했어요. 펜에게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틈을 찾는 방식으로요. 포커스를 걸린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지만 그 영역 바깥에서는 자발적인 판단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에즈르는 그 경계선을 천천히 탐색했어요. 하피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직접적인 질문 대신 그녀가 반응하는 자극들을 조심스럽게 찾아 나갔어요. 어떤 언어, 어떤 리듬, 어떤 감각이 그녀의 포커스 안에서도 예전의 하피를 깨울 수 있는지를 그는 탐색했어요. 그것은 느리고 불확실한 과정이었지만 에즈르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조급함이 그 과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펜 유엔과의 협력은 예상보다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었어요. 펜 유엔은 펜 노우메디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에 대한 냉소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위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에즈르는 그 냉소를 동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수한 신념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때로는 더 안정적인 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펜 유엔은 에즈르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만약 펜 노우메디가 알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차분하게 계산했어요. 에즈르는 그 계산을 기다렸어요. 결국 펜 유엔이 움직이기로 한 것은 순수한 윤리적 각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포커스 시스템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에즈르의 논리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연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즈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연대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배신의 가능성은 언제나 그 연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에즈르는 펜 유엔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주선 안에서의 정치는 지구 위의 정치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서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에즈르는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을 세심하게 조절했어요. 펜 유엔이 알아야 할 것과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펜 유엔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에즈르는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불완전한 신뢰를 인정하면서도 그 신뢰 위에서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우주선 내부의 정치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펜 노우메디의 권위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권위는 여러 클랜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립하는 것이었고 그 교차점은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였어요. 에즈르는 그 움직임을 읽으려고 했어요. 어느 클랜이 포커스 시스템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지, 어느 클랜이 그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지, 그 구조 안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그는 천천히 파악해 나갔어요. 하피오우는 그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어요. 그녀는 에즈르의 개인적 동기였지만 동시에 포커스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에즈르가 펜유엔에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다른 이들에게 포커스의 문제를 설명할 때 그는 추상적인 윤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피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조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요. 그 이야기는 논리보다 강했어요. 사람들은 수치보다 이야기에 더 깊이 반응했고 에즈르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항은 단순히 감정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어요. 에즈르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포커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그는 탐색했어요. 그것은 의학적 문제이기도 했고 공학적 문제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어요. 에즈르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펜유엔과의 협력이 그리고 그보다 더 조심스럽게 구축해가는 내부 네트워크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험은 그 네트워크가 자라는 속도만큼 커졌어요. 펜 노우메디는 우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고 에즈르의 움직임이 완전히 그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었어요. 에즈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은 그냥 현재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고 현재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피가 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것은 에즈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심과 배신의 가능성 사이에서 에즈르가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그 원점이었어요.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하피오우라는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더 넓은 질문으로 번졌어요. 하피만이 아니라 포커스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이 정말로 기술적 한계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선택인지를요. 에즈르는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더 끔찍한 답이었지만 동시에 더 희망적인 답이기도 했어요. 기술적 한계는 넘어서기 어렵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그 희망이 아직 너무 작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에즈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편 거미족의 세계에서는 아라나와 그 동료들이 하늘의 신호를 향해 손을 뻗어가고 있었고 그 두 개의 손길, 즉 포커스에 맞서는 에즈르의 손길과 우주의 진실을 향해 뻗어가는 아라나의 손길이 언젠가 같은 지점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어느 쪽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을 향해 두 세계는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챕터 10. 두 문명의 충돌과 공화국의 몰락. 그 두 개의 손길이 하나로 수렴되는 순간은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거미족의 세계에서 아라나 쇼스팍이 처음으로 우주선의 발사 버튼 앞에 섰을 때 그녀의 8개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아래를 자신이 딛고 선 땅을 향해 있었어요. 이 발사가 단순히 물리적인 비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나이지, 별의 빛이 닿을락 말락한 어둠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거미족의 지식이 마침내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응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지식의 씨앗은 아라나 이전에 누군가가 심었고 그 이전에 누군가가 물을 주었으며 또 그 이전에 누군가가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지켰어요. 아라나는 그 기나긴 계보의 끝에서 마침내 열매를 따려는 참이었어요. 발사 순간의 진동은 거미족의 몸 전체로 전해졌어요. 8개의 다리가 바닥을 꽉 잡고 털 한 올 한 올이 공기의 파동을 느끼며 복합안이 화염과 연기 사이로 하늘을 추적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경험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로 터져나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그 떨림이요. 아라나는 자신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역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 위의 낯선 신호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를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순간, 하늘 위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어요. 오리포 함대와 펜 노우메디가 이끄는 상인연합 사이의 긴장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왔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데는 단 하나의 도화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도화선은 에즈르 빌라나키가 건드렸어요. 에즈르가 쌓아온 반포커스 네트워크, 포커스 시스템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는 증거들, 그리고 포커스된 인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이상 소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을 때 펜 노우메디의 통제력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펜 노우메디는 상인연합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구축한 질서는 가혹하지만 효율적이었고 그 효율성 뒤에는 포커스된 인간들의 희생이 체계적으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필요악이라고 불렀어요. 문명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에즈르가 그 이름들을 하나씩 벗겨냈을 때 그 아래에는 그냥 착취가 있었어요. 의식을 빼앗긴 인간들이 기계처럼 사용되고 있는, 아무도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조용한 지옥이 있었어요. 에즈르의 폭로가 함대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펜 노우메디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었어요. 포커스된 사람들의 가족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포커스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에즈르는 기억했고 그 기억들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얼굴과 이름으로,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요. 하피오우라는 이름도 그 이야기들 안에 있었어요. 빌라나키 가문에 빛나던 수학자가 어떻게 포커스 안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지만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펜 노우메디의 반응은 신속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어요. 그는 에즈르를 체포하려 했고 에즈르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려 했으며 포커스 시스템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공식 메시지를 내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에즈르를 억압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에즈르가 옳다는 것을 직감했고 포커스 시스템을 변호하는 목소리들이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오리포 함대는 이 혼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리포는 상인연합의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그들 나름의 야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펜 노우메디의 약화는 곧 자신들의 기회였어요. 그들은 포커스 시스템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에즈르와 그의 동료들이 싸우는 목표와 오리포가 개입하는 이유는 근본부터 달랐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누가 진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물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은 의외의 방향에서 왔어요. 포커스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에즈르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단순한 가설에서 실제적인 희망으로 전환되는 데는 역설적이게도 거미족의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온 퍼포 행성의 거미족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신경학과 의식 연구가 인간의 포커스 기술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그 둘이 교차하는 지점에 포커스 해제의 열쇠가 있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거미족도, 인간도요. 하지만 두 문명이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그 연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라나의 우주선이 궤도에 도달했을 때 거미족들은 처음으로 그 신호의 출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빛의 점들이 아니라 실제 구조물들이, 자신들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형태의 무언가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의 충격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아라나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백 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그 신호를 감지했을 때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인간 측에서도 거미족의 우주선 발사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어요. 거미족이 우주로 나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들이 이미 인간의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인간 함대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던져 넣었어요. 에즈르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정확히는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왔어요. 거미족과의 진정한 접촉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접촉이 착취나 정복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즈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 자신의 내부가 바뀌어야 했어요. 포커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인간이 다른 문명을 만나는 방식은 언제나 착취의 방식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펜 노우메디의 몰락은 갑작스럽게 보였지만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가 구축한 권력 구조는 포커스 시스템의 지속성을 전제로 했는데 그 전제가 흔들리자 구조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돌아섰고 그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드라마틱한 반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점진적인 철수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그의 곁을 떠나면서 그가 혼자 서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포커스된 인간들에 대한 치료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도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였어요. 완벽한 치료법은 아직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포커스가 깊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정말 일부는 천천히 자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피오우도 그 일부에 속했어요. 처음에는 조각조각 흩어진 것처럼 돌아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에즈르의 얼굴이, 수학이 가져다 주던 즐거움의 감각이 조각조각 이어붙여지면서 다시 하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느리고 불완전했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에즈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어요. 하피가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이요. 그리고 답은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렇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기적 같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그냥 방향이 있다는 것으로요. 거미족과 인간의 첫 번째 진정한 소통은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서로의 언어를 가지지 못한 두 종족이 신호와 패턴으로, 수학의 언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아라나는 자신이 평생 해온 관찰과 연구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미족의 방식으로, 8개의 눈으로, 진동을 감지하는 털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탐구심으로 그녀는 낯선 존재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방식으로요. 수백 년의 시간이 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거미족이 처음으로 하늘의 신호를 감지했던 그 먼 과거부터, 아라나의 어머니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부터, 에즈르가 포커스된 하피를 처음 마주했던 그 충격의 순간부터, 그리고
펜 노우메디가 자신의 제국을 쌓아가던 그 야망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 한 지점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수렴의 순간에 분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어떤 문명도 어떤 개인도 혼자서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미족의 8개의 눈이 인간의 우주선을 바라보고 인간의 눈이 거미족의 신호를 해독하려 애쓰는 그 장면 안에서 고립과 착취와 지배를 기반으로 한 모든 시스템들이 얼마나 좁고 짧은 것이었는지가 드러났어요. 펜 노우메디가 구축한 질서는 광대한 우주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가요. 에즈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피로를 느꼈어요. 싸움의 피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피로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하피의 회복은 여전히 불완전했으며 오리포와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흐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포커스 시스템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두 문명이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은 질문에서 비롯되었어요. 하피가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에서요. 우주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방법은 지배가 아니라 접촉이었어요. 아라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에즈르가 그것을 믿었으며 수백 년에 걸친 두 문명의 역사가 마침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챕터 11. 하늘의 심연이 남긴 것, 자유와 존엄, 그리고 접촉. 하피오우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내디딘 날, 그 걸음은 몹시 느리고 어색했어요. 근육이 기억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고 발을 옮길 때마다 몸 전체가 새로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 포커스 상태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몸이란 그런 거거든요. 목적만을 위해 연소되어 온 몸,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여 본 적이 거의 없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에즈르는 그 느리고 흔들리는 걸음을 바라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승리감도 안도감도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경건함이었는데요. 부서진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하피의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기억이 또렷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다가 다음 날에는 다시 멀어지기도 했어요. 포커스가 인간의 신경구조에 남기는 흔적이란 단순한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강제된 강물이 원래의 유로를 잊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물은 여전히 흐를 수 있지만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다시 배워야 했어요. 하피가 그랬어요. 언어는 돌아왔지만 감정의 언어는 더 늦게 돌아왔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법은 더더욱 나중에야 다시 찾아왔어요. 에즈르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는지를 실감했어요. 어린 시절에 처음 하피를 만났을 때 하피는 이미 포커스 상태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이상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어린 에즈르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수십 년에 걸친 저항의 씨앗이 되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서 시작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피가 느리게 걸으며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에즈르가 느끼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회복이란 단어조차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피는 단순히 포커스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아름다운 동시에 고통스러웠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스쳐간 삶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지 못한 선택들이 회복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으니까요. 하피는 어느 날 에즈르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없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라고요.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포커스 상태의 사람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집중된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선명함은 자아가 있는 선명함이 아니라
자아가 도구로 환원된 상태의 선명함이에요. 그것의 차이를 하피가 이제 알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어요. 펜 노우메디의 결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처리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펜이 구축한 질서는 단순한 권력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온 논리였어요. 효율, 목적, 통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논리 안에서 펜은 진심으로 인류를 위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아니, 오히려 그것이 지도자의 책무라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깨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어요. 폭군이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강하고 더 정교하게 유지되거든요. 펜은 에즈르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에즈르의 시선에서 보면 처음부터 배신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펜이 에즈르에게 기대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복종이었고, 에즈르가 펜에게 보낸 것은 존중이었지만 복종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간극은 처음부터 메울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분명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펜의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로 요약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히려 조용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물이 무너질 때 그런 법이에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갈라진 틈들이 조금씩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형태를 잃는 거거든요. 포커스 시스템을 운영하던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펜의 명령이 더 이상 자동으로 이행되지 않는 순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침묵들이 쌓여서 결국 펜의 질서는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어요. 에즈르는 그 과정에서도 펜을 증오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것은 도덕적 고결함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증오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는 지금 다른 곳에 필요했거든요. 하피의 회복을 위해, 다른 포커스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그리고 거미족과의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요. 세상은 펜이 없어도 복잡했고 오히려 펜이 없어진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일들이 쏟아졌어요. 승리한 다음이 더 바쁘다는 것을 에즈르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거미족의 세계에서는 아라나와 친칠리아가 함께 서 있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어요. 두 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온 두 존재가 하늘에서 온 신호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라나에게 그 순간은 평생의 연구가 수렴되는 지점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비밀처럼 간직해온 믿음, 하늘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라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늘 너머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거미족 사회 안에서도 의견은 나뉘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으며,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지조차 합의되지 않았어요. 지식이란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나가요. 아라나는 그 번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친칠리아는 아라나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실용성이 이번에는 같은 결론을 향해 기울어졌어요. 거미족이 혼자라고 믿는 세계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혼자라고 믿을 때 가능한 선택들, 혼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던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내부의 갈등, 파벌 간의 전쟁, 자원을 둘러싼 다툼들, 그것들 모두가 우주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가 훨씬 넓고 그 안에 자신들 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부의 소소한 분쟁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친칠리아는 정확하게 느꼈어요.
거미족의 첫 번째 우주선이 설계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세대 뒤의 일이에요. 그 배를 설계한 이들 중에는 아라나의 연구를 이어받은 젊은 과학자들이 있었고, 친칠리아가 구축해 놓은 협력 네트워크 위에서 자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라나와 친칠리아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역사란 종종 그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사건이 아니라 순간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로요. 에즈르가 옹글로크 상인단의 일원으로서 처음 이 항해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 그에게 이 여행은 모험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이었으며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항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문명의 역사를 바꾸는 여정이 되었어요. 에즈르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했어요. 그 경계는 인생에서 항상 흐릿하거든요. 그가 돌아보는 시간들, 펜의 그늘 아래서 버텨온 시간들, 하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시간들, 거미족의 신호를 처음 해독했을 때의 그 믿을 수 없는 흥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에즈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피로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를 에즈르로 만든 것들이기도 했어요. 상처와 성장은 그런 식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에즈르와 펜 사이에서 끝내 해소되지 않은 것들은 있었어요. 펜이 에즈르에게 준 것, 에즈르가 펜에게 빚진 것처럼 느꼈던 감정, 그리고 동시에 펜이 저지른 것들에 대한 분노, 그 복잡한 감정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란 원래 그런 거예요. 악인이 모든 것을 악으로만 행하지 않고 선한 사람도 모든 것을 선으로만 행하지 않아요. 펜은 에즈르에게 우주를 보는 눈을 길러준 사람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짓밟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에즈르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안고 가야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결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이야기보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복잡하게 남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요. 하피는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포커스가 남긴 어떤 흔적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피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하피는 그 이후에도 살았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웃는 법을 다시 찾았으며 에즈르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상처가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하피는 몸으로 증명했어요. 아라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살아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연구가 만들어 놓은 다리 위로 다음 세대의 거미족들이 걸어나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열어놓은 문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지적 자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에요. 포커스 시스템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인간의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폭력인지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대편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지성들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함께 무언가를 발견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거미족과 인간의 만남은 착취로 시작될 뻔했어요. 아니, 착취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에즈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아라나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요. 그리고 그 손들이 닿는 순간 이 광대한 우주가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두 문명 사이의 광년이라는 거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별과 별 사이의 공허는 여전히 방대했고 다음 접촉까지는 또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 공허 속에 이제 의미가 깃들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저 어둠 너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두 문명이 함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늘의 심연이 남긴 것이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요. 자유로운 지성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 확신이 포커스의 사슬이 끊어진 자리에서 아라나의 기록이 해독된 순간에서 하피가 다시 걷기 시작한 그 느리고 아름다운 걸음 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피어올랐어요.